미술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감상하는 세상 간략한 서양 미술의 역사, 서술형 수행평가 20%짜리 수업인데요. 지난주 복습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작품들을 배웠습니다. 이 작품들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초반에 볼 수 있는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들은 미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만든 작품들일까요? 미술은 모방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자 라고 생각한 재현주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8등신으로 제작된 밀로의 비너스였고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원근법, 명암법 등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작품은 또 어떤 관점에서 제작된 미술 작품들일까요? 대상을 모방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미술은 감정, 생각, 개성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한 표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술 작품들입니다. 두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고요. 고흐 외에도 뭉크 같은 경우가 개인의 감정을 강렬한 색깔이나 형태 왜곡 등을 통해서 드러낸 화가였습니다. 세 번째, 이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은 대상을 모방한 것도 아니고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도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미술은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술은 형식이다. 미술에서의 형식은 바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말하는데요. 점, 선, 면, 형, 색 이런 것들로 화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미술가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추상화라고 해요. 대표 작가로 누가 있었죠? 몬드리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유명한 연예인과 만화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만든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미술은 사회의 반영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맥락주의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파를 팝아트라고 합니다. 팝아트는 당시 발달했던 대중문화인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연예인, 만화 등을 미술 작품의 소재로 삼았고, 그래서 대중들이 굉장히 쉽게 느낀 미술 작품이죠.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큽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은 어떤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재현주의로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사실적 재현을 위해서 명암도 사용되었고 그렇죠. 표현주의 관점에서도 감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격렬한 감정이 터진 프랑스 혁명의라는 사건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주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형식주의는 조금 어려운 아닌 것 같고요. 맥락주의도 맞습니다. 당시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인 프랑스 혁명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맥락주의 관점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재현주의 관점에선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인간의 그런 슬픈 그리고 포악한 그런 감정, 생각, 상황이 드러난 작품이기 때문에 표현주의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고요. 맥락주의 관점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치가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한 그 시대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감상을 했었습니다. 왼쪽 작품은 원근법, 명암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이었고요. 오른쪽은 고흐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격렬한 뭔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그린 그림이었죠. 각각 재현주의와 표현주의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몬드리안의 추상주의 작품도 감상을 했었는데요. 왼쪽은 아까와 같이 표현주의 관점, 오른쪽은
조형 요소와 원리로 화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형식주의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추상화라고 합니다. 다음 왼쪽 바로 이제 추상화, 방금 선생님이 말한 추상화 그림이고요. 형식주의 관점에서 감상을 하면 돼요. 색깔이 어떻고 선이 어떻고 이런 거요. 그다음 오른쪽은 앤디 워홀의 팝아트인데요. 이 작품은 맥락주의 관점, 미술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감상 수업, 서양미술 대 우리미술의 특징을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동서양의 미술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비교 감상하기 첫 번째입니다. 호페마의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 이거 제목 몰라도 돼요. 와 추사 김정희라는 작가의 세한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림이 사실 더 익숙하죠. 우리 그림은 오른쪽 그림인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명암법, 원근법을 활용을 해서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전문 직업 화가가 유화물감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농촌의 풍경을 그렸는데, 유화물감이라는 재료 자체가 사실적인 표현에 굉장히 좋아요. 유리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그림은 유화물감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먹으로만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을 수묵화라고 하죠. 게다가 배경을 막 다 색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백의 미를 살린 간결한 수묵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대상의 외현을 재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어떤 뜻을 잡는데 포인트를 둔 그림이 우리의 그림이고 동양의 그림이에요. 특히나 이런 그림들은 누가 그렸냐면 전문 직업 화가가 아닌 문인들, 그러니까 선비들이 취미로 많이 그렸거든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글도 쓰고 자신의 어떤 선비로서의 정신도 담음으로써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전문 직업인이 아닌 문인들이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그림인데요. 추사 김정희라는 작가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잘 나가던 문인이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없어졌겠죠. 제주도는 찾아가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볼품 없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중국의 책을 구해가지고 막 제주도까지 선물로 보내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 그 책을 받고 김정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늙은 소나무 보이세요? 아무 풀도 몇 개 없죠? 이런 거는 보잘품 없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요. 어린 잣나무는 변치 않는 정신을 보여준 제자 이상적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또 썼어요.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씀으로써 작가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한국화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자세히 알아볼수록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 감상하기 두 번째입니다. 왼쪽도 저번 시간에 봤죠. 베르메르라는 화가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조선시대의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이채라는 사람의 초상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서양의 대표적인 초상화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상화인데 둘 다 꽤 사실적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외형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적인 묘사에 좋은 유화물감으로 귀걸이라든지 옷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암법을 능숙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사진과 같은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림도 사실 꽤나 사실적이에요. 털 한 올 한 올, 피부에 주름 하나하나까지 그렸거든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현대의 피부과 의사들이 그 그림만 보고 조선시대의 피부병을 연구할 정도로 얼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왜냐면 얼굴에 인물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랑 동양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상의 외형을 뛰어넘어서 이 인물의 정신과 성격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털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 동공까지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계속 막 털 하나하나, 솜털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 얼굴은 꽤나 섬세하고 입체적이죠. 반면에 옷은 단순하게 그려진 걸 알 수 있어요. 또 되게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채색한 게 아니고 뒤에서 채색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을 줬다고 해요. 그런 걸 배채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비교 감상하기 세 번째입니다. 왼쪽은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불리는 서양의 정물화이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조선의 민화 중에 책가도라고 불리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둘 다 일단 풍경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인물을 그린 것도 아니고 정물을 그린 그림들이죠. 왼쪽 서양의 바니타스 정물화는 똑같아요. 앞에 서양 그림들처럼 유화물감으로 대상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고, 원근감 있게 대상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으며 명암법도 잘 사용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니타스 정물화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바니타스 혹시 들어봤어요? 인생 무상, 허무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해골, 쓰러진 술잔, 불 꺼진 초 등의 사물은 인간의 삶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허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정물화예요. 반면 책가도도 상징이 있는데요. 책, 뭘 상징할까요? 네, 당연히 학업, 배움에 대한 열정. 자, 이걸 누가 제일 처음 유행시켰냐면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이 유행시킨 그림입니다. 정조는 유난히 학문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다고 해요. 보통 왕들이 뒤에 걸어놓는 1월 오봉도라고 아나요? 항상 이런 그림들을 뒤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정조는 이 그림 대신 책가도를 그려놨다고 합니다. 서양의 정물화에 비해서 원근법에도 맞지 않고 대상이 그냥 나열이 되어 있죠. 책 외에도 모란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문방구들이 그려져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 학업에 대한 것, 선비정신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걸 뒤에 걸어놓고 학업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궁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양반들에게 유행이 되었어요. 양반들도 자기의 방에다가 이런 걸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민간에도 널리 퍼지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책가도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그림 다 상징이 있는 정물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